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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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을 거대 야권이 줄줄이 재발의할 예정이어서 거부권 전국은 앞으로 오랜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오늘 국무회의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제2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제가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쳐왔습니다.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기구인 공수처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지난 13차례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등 합의 처리 관례가 깨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문제는 거부권 행사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범야권과 여당 이탈표를 모아 재의결을 시도하는 건 물론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현 정부가 이미 선을 그은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일방 처리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모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거부권 전국에선 불통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국정 동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소속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초선 당선인들을 용산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2요구권과 예산 편성권 등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반영하고 당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범야권 7개 정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압박했고 여당은 과거 사례를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 7개 정당 지도부 인사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발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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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서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고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특검법 공포를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논리전으로 맞섰습니다. 일단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에 도입하는 거라는 게 여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과거 13차례 특검 가운데 12차례가 여야 합의로 추진된 데다 나머지 한 차례도 사실상 합의였다며 이전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안 내용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절차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이탈표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 당이 198석을 했었나 봐요. 김진표 원내대표의 바라는 바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리고 이랬습니다. 우리 국민 일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정기조가 이거는 아니다,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범야권은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특검 정국과 거부권 정국이 마무리돼도 대치 정국이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늘 함께 소환합니다. 지난해 수사 브리핑 자료를 미리 보고받은 대통령실이 경로했다는 의혹을 두고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부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지 약 보름 만입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함께 소환합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최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즉 대통령이 경로하며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면서 공수처는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질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적용하려다 최종 2명으로 축소된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이 피혐의자 명단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취지의 입장을 박 전 단장에게 전했는지를 두고도 입장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된 만큼 공수처는 대질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수사와 이첩 과정에서 조치 의견이 달랐을 뿐 외압은 없었다며 관련 재판과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8시간 반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 대표는 김 여사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물증으로 메시지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이만큼 증거되고 정황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또 그 후에 해질신문 과정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
백 대표는 수사팀에 김 여사를 찍은 영상 원본과 함께 재작년 6월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제3자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이 있다는 게 백 대표 측 주장으로 그간 건넸던 선물에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읽힙니다. 제출했던 자료에서 이제 등장했던 그 분은 이제 그 최재형 목사 외에 이제 제3자는 한 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이제 조금 유력 인사셔서 실제로 그런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백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서는 대검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냈습니다. 화장품과 양주, 서적 등 모두 6가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줬다며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다만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는 서울중앙지검은 믿기 어렵다면서 따로 배당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인사와 무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나 방식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은 가운데 김 여사가 받았다는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습득했다는 주민 권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곧 조사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 브리핑을 지시한 데 이어 재발 방지책도 주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정부의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둘러싸고 주말 사이 큰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 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또 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등 각종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번 사과는 정책 혼선과 관련한 보고 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주 열리는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도 질책성으로 취소됐고 총리실은 내부적으로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악화하는 여론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민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빠른 대응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가 앞으로는 당과 상의하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냈는데 야당도 이번 정책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을 살피지 않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고 사회적 혼란만 가져왔다며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운 겁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집권 여당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 기능이 당에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여권 잠룡대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총선 패배 뒤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민심을 감안한 당권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정 갈등과 엮어 정부가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폭했습니다. 일단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부터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의대 증원 때도 그랬고 킬러 문항 폐지 때도 그랬고 또 정책 결정 배경을 문제 삼으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정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겨냥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이례적인 공개 비판은 지난 총선 패배로 확인된 냉랭한 민심의 위기감이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 같은 직구 금지 번복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내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혹시 몰라 직구하던 분유를 많이 사뒀다. 생기지도 않은 둘째 카시트까지 샀다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인증마크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데 이제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게 막힌다고 하니까 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고. 결국 사흘 만에 계획을 뒤집은 정부가 재차 사과에 나섰지만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설익은 대책을 섣불리 내놓으며 국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번복하는 일이 생기니까 어쨌든 국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나 싶어서 못 믿어온 부분도 있고. 소비자들이 직구를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있는 만큼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직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기회에 정부가 어떤 점을 지원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기획과 생산을 분리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중국산 제품의 위해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란 목소리도 큽니다. 안전성 문제들이나 이로 인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한 규제라던가 아니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준비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위해성 확인 뒤 차단 방침을 두고 정부가 수많은 직구 제품을 일일이 검수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반려견 훈련 전문가인 개통령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이면서 고정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에 방송된 KBS 개는 훌륭하다는 어제 결방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편성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결방할지 프로그램이 재개될지는 미정입니다. 앞서 최근 구직 플랫폼에는 강 대표가 운영 중인 보듬컴퍼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후기가 다수 게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 연세대 신촌 캠퍼스 기숙사가 붕괴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학교 측이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오늘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우정원 기숙사 1층의 바닥 상태와 외부 건물 기울기 등 전체 건물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오늘 서울시 등과 함께한 점검에선 유관상 콘크리트, 건물 구조체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학생 인명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기숙사 건물이 붕괴할 것 같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7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차량 석 대가 추돌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형원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인도 위에 걸쳐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친 겁니다.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근처에 보행자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딱 뒤돌았더니 이미 그 차가 박은 후였고, 근데 거기가 버스 정류장인데 의자가 있거든요. 누구 다쳤나 이러고 보는데 구급차가 와서 한 명 실어가는 걸 봤어요. 사고 수습으로 도로 일부가 1시간 가까이 통제되면서 퇴근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차 정산을 하던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들이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남 진주시 유곡동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뒤에서 오던 30대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하지 않은 날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뒤 부탄가스가 터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대통령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이란은 닷새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가운데 다음 달 28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현직 대통령을 잃은 이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دیروز شنیدیم هممون دگرگون بودیم که چه اتفاقی میخواد برامون بیفته برای ایشون برای مملکتمون که از دیشب تا صبح هی چک کردیم تا دم صبح دیگه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마다 추모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 추모 기도회가 광장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5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예술 체육 행사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داشتیم اولین رئیس جمهور شهیدمون نبوده مطمئناً از این حادثه با مثل همیشه سربلند رد میشیم. 이런 가운데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다음 달 28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후보 등록은 이달 28일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50일 이내 보궐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ind an individual that can potentially marshal public support, increase voting to show some legitimacy, but also find a candidate that will be loyal, conservative, and support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Islamic Republic.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대행합니다. 모크베르 부통령은 최고 지도자의 돈줄 역할을 해온 투자펀드 세타드의 CEO를 역임하는 등 하메네이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시작된 히잡 시위의 유혈 진압과 장기적 경제난 등으로 강경 보수파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는 이란 사회.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는 이란 수뇌부의 공언이 과도 체제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이란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이스라엘은 자국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은 라이시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헬기 추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이번 사고에 대해 추모와 유감의 뜻을 속속 밝히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부와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란 대통령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애도를 표했지만 동시에 손에 피를 묻힌 인물이라면서 중동 지역 불안정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미국 제재가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대통령이 매우 불행한 헬기 사고로 숨졌다며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법이 없지만 미군이 움직일 정도의 안보상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책임론이 우려되는지 질문에는 이번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d no part to play in that crash, and that's a fact, plain and simple. 항공기 구매를 금지한 미국 제재가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이란 전 외무장관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Now, as for this claim about U.S. sanctions being responsible, it's utterly baseless. Iranian official sources were out there citing poor flying conditions as a cause for concern, specifically fog. 이란 대통령 사망에 대한 공식 반응은 국무부에서 나왔습니다. 두 문장짜리 짧은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하고 새 대통령 선출과 관련해 자유를 위한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는 최악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 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없다며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접근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at doesn't change the reality of his record both as a judge and as the president of Iran, the fact that he has blood on his hands. 미국과 이란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라이시 이란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낼지 질문에는 지금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이란 대통령의 사망이 중동 정세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 연결돼 있습니다. 자, PD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네, 자,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이 탄 헬기가 산악지대에 추락을 했고요. 결국 전원 사망으로 나왔습니다. 구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죠? 네, 이란 산악 지역은 은근하면 차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도 구조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헬기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아마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망으로 확인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헬기의 잔해를 발견하는 거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12시간 정도 걸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악 지역이 그쪽에 이제 졸파 인근 지역인데 아무래도 그 아제르바이잔 주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네. 아주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렇군요. 자,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망한 라이시 이란 대통령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에 당선이 됐고 또 이란은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네.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초강경 보수파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진행됐던 이란의 히잡 시위를 강경으로 진압해서 이름을 날렸고 또 테헤란을 도살자라고 명령할 정도로 사형 집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에 이렇게 평판이나 이런 것들도 뭐 무섭다 혹은 이 사람 굉장히 가까이 하면 겁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초강경 보수파로 이제 구분이 돼 있었고요. 이번 사고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무장관도 사망을 했습니다. 이란 현재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SNS를 통해서 계속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암살 시도를 했다라는 SNS와 혹은 또
그 안에서 내분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루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 재작년에 히잡 시위를 진압한 악명이 있기 때문에 일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사람의 사망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런던의 이란 대사관 앞에서 모인 그 이란 교민들이 거기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좀 악명이 높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일부 지금 SNS에서는 음모론도 확산이 되고 있고 축제 분위기에 국민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헬기 추락의 원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날씨 그리고 노후한 헬기 기종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 이란은 경제 제재가 워낙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헬기도 사실 몇십 년 된 헬기다 보니까 이게 부품이나 혹은 정비의 불량일 가능성이 많고 또 악천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날씨가.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응하지 못하고 헬기가 추락한 걸로 보여지고 가장 문제는 이제 이런 부품들이 암시장에서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아하. 제대로 된 정품이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게 외신들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란 내에 있는 헬기나 이런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다 1979년 혁명 전에 도입된 것들이기 때문에 점점 낡아가면서 이제 주요 인사들이 헬기나 이런 걸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한 헬기는 석 대인데요. 이 가운데 한 대만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네. 하필이면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이 탄 헬기만 떨어졌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날씨도 안 좋았고 정비도 불량이면 이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음모론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경제 제재로 미쳐지는 이란 내의 한 사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일단 헬기로 사망을 했지만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국정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의 정치 구조를 좀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란 정치가 신성 정치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네.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님도 아마도 그 이슬람 신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치를 종교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건데요. 네. 사실 지금 대통령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권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형식상 대통령이고 대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란 정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아야톨라 헤메네이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내분이 아닌가, 이 종교 지도자 사이에 내분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라이시 대통령이 초강경 보수파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초강경 보수파보다는 약간 온건파가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정 정치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를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계 자체에 이슬람 시아파 세력들이 강건한 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크게 이슬람 시아파 내에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 헤메네이의 둘째 아들도 이 권력을 승계받는 것이 아닌가, 뭐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슬람 성직자 사이에 승계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독재 국가 체제로 이란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종교 지도자 사이의 내분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 라이시 대통령은 그동안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로 거론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라이시 대통령도 그러니까 차기 최고 지도자이던 뭐 대통령도 서로 이제 맞바꾸건 어떻게 하건 이 사람들이 가장 주요한 이란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라고 거론되었던 만큼 그 중에 한 명의 권력의 공백도 상당히 좀 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정 정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기들끼리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역시나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역할들, 그런 자리들에 대한 그런 내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자, 부통령이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선임인 모크베르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네, 모크베르 대통령 직무대행은 바로 그 하메네이의 종교 지도자 아주 측근입니다. 그래서 경제 쪽을 담당을 했고 또 최고 지도자들의 개인 돈줄 역할을 해왔고 또 투자펀드 세타드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 사람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 앞서 그 하메네이나 라이시 대통령과 별로 다를 게 없겠지만 일단 보궐선거가 지금 공표가 된 상황에서 이분이 선거에 직접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다음 달 28일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에 있었던 이란 총선 투표를 보면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은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히잡 시위 자체가 여성의 시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당초 남자들이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어린 티네이저들이나 이런 청소년들까지도 같이 지금 했던 시위였고 그것을 강경하게 진압했던 당사자가 라이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3월에 그 선거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 투표율이 아주 역대 최저치로 기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물밑에서 계속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아마도 민주화 혁명이나 이런 걸로 돌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의 정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새 대통령 선출이 이란 전국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메네이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역시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세습이 됐을 땐 굉장히 앞으로 이란이 독재 국가라는 오명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원래 이란 혁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어긋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메네이의 정치력이 이것을 이뤄내느냐 마느냐 이것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새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앞서서 지금 내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다. 밑바닥부터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남은 대선 전에 이러한 목소리 때문에 어떤 이란 내부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시작 시위 때 강경하게 진압을 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불만들이 계속 억눌려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되면 터져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 지금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의 카르텔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 또 기존의 라이시 대통령이 했듯이 완전히 강경 진압으로 그런 거를 대응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란 정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중동의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동 정세, 국제사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상당히 관심인데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제 정세는 오히려 안정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라이시 대통령이 악명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쪽에서는 정말 알턴니가 빠져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란에 있는 시민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했기 때문에 이란 시민들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심들이 사실 더 큰 폭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란의 상황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권력의 그 공백과 민심의 판도 그런 것들이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 대통령의 사망, 또 그로 인한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3만 5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개전 7개월여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양측 수뇌부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과 함께 하마스에선 시나르와 데이프,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가자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엔 살인과 인질 납치, 성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It's my strong conviction that if we do not demonstrate our willingness to apply the law equally, if it is seen as being applied selectively, we will be creating the conditions for its complete collapse. 이제 공은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ICC 전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이론적으론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원국이 아니라서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역시 ICC에 가입해 있지 않은 미국도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since well before the current conflict that the ICC has no jurisdiction over this matter. The ICC was established by its state parties as a court of limited jurisdiction. 또 이스라엘은 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그 자체로 범죄라며 규탄했고, 하마스도 ICC가 사형 집행인과 피해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신청은 터무니없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참모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측근들이 외국 인사를 만나기 위해 사절단 형식으로 해외를 찾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네타냐후 총리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이뤄진 데 주목했습니다. 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보트 충돌에 따른 인명 피해 사건과 관련해 유람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체코 국적의 유람선 선장이 소형 보트와 충돌한 뒤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충돌로 소형 보트에 탄 8명 가운데 1명만 생존했고 사망자 2명, 실종자 5명이 나와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오전 8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부부와 빙수 한 그릇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가정의 달인 5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마치 여름처럼 덥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방은 대부분 25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아내 혹은 남편과 함께 시원한 빙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6.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아침에 비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릅니다. 정오에는 24도, 오후 2시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오후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자면서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 오종 눈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19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여름 수준의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5월 2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 즉 대통령 거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제2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제거하는 형태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 원내수석들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합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 22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1심은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를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 측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유명 가수와 개그맨 등에 대해서도 최근 전화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필요하다면 출석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김 씨의 소속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김 씨와 김 씨 매니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도 완료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며칠 안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오후 김 씨가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김 씨가 창원 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정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데요. 바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경찰이 혐의 적용에 성공할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사고 전까지 가수 김호중 씨가 있었던 술자리는 모두 3곳. 먼저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맥주를 주문했고 식당으로 옮겨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로 룸사롱으로 가서도 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술자리를 함께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철저히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 번에 수십억 규모의 매출을 내는 대규모 콘서트를 끝낸 직후입니다.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와 함께 김 씨가 현재까지 인정한 혐의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도주치상은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바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경찰은 사고 직후 김 씨가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가달라고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자수하는 사이 김 씨는 15km 넘게 떨어진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로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예약하셨죠? 예약하시자마자 오셨습니까? 한 10분 만에 온 거예요? 아니면 거의 그 정도. SUV 차량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폐기할 때 김 씨가 가담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미 출국 금지된 기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와 함께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최소한 공모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조직적 차원에서 김원중 씨도 함께 한 것이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인정한 혐의에 아직 인정하지 않은 혐의까지 모두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이렇게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팬카페에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뒤 지난 11일부터 태연히 경기 고양에서 순회 공연을 열었습니다. 음주운전 의혹에 불이 붙은 지난 주말에도 이틀간 창원에서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환불을 원했던 일부 팬들에게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다 콘서트 취소를 기다렸는데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환불 문의를 하니까 환불이 좀 어렵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중에도 진실은 밝혀질 거라며 팬들을 속인 김 씨는 공연이 끝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사고 뒤 잇따라 진행한 공연으로만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거로 추정되는데 대규모 환불과 위약금 발생을 막기 위해 거짓말로 시간을 끈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열릴 슈퍼클래식 공연은 김 씨가 출연한 가운데 그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연 주관사가 대체 출연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주최 측인 KBS는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며 손절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초 경북 김천 순회 공연도 주최사이자 연출 담당인 회사가 불참을 선언한 상황. 경찰이 김 씨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향후 공연 진행 여부는 불투명 그 자체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금전적 책임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광고 계약, 출연 계약, 콘서트 계약에 위약금 규정 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위약금들이 얼추 다 계약을 봐야겠지만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닿을 수도 있겠죠. 뒤늦게 고개를 숙인 김 씨. 하지만 팬카페에선 모든 결과가 나온 뒤 돌아오겠다며 사실상 복귀를 시사했고 일부 팬들은 자책하지 마라, 누구나 실수는 한다라며 여전히 김 씨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일정을 밀어붙인 김 씨와 소속사. 강성 팬덤 뒤에 숨어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을 금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달도록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59명. 이전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데요. 음주운전 재범 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40%대를 이어오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 중 4명 이상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지 장치의 핵심은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직접 호흡을 측정해야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지 장치 기기와 설치 비용은 약 200~300만 원 정도인데 모두 운전자 부담입니다. 만약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무면허 운전 적발대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동을 걸기 전 얼굴 인식을 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에는 주행 중에도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 분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까지 음주운전 재범자와 동승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막는 세부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주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동일 범인 것으로 보고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심한 시각,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학생처럼 보이는 앳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후 또래로 보이는 2명과 함께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기쁜 듯 손뼉을 마주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아파트 주민 A씨의 차량에서 현금과 지갑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차키를 두고 핸드폰으로 문을 이제 잠그고 나갈 계획이었는데 깜빡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알았고 차에 지갑과 현금이 없어진 것. 그런데 A씨 차량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2시간쯤 뒤 1k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차량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범인들은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경우 차가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두 사건의 용의자들을 동일범으로 보고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10대 2명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몰래 훔쳐 운전하다가 잡히는 등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량 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으니 스마트키를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들을 붙잡는 대로 입건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수산물 보관 창고인 어창을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조에 나선 해경 대원들도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해경과 소방은 이들이 부패한 수산물에서 나온 유해가스를 마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남성을 갑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구조 작업에 나섰던 해경대원도 밖으로 나오자마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지고 주변에서는 쉴 새 없이 응급처치가 이어집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어선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가스 중독 증세를 보인 건 오전 9시쯤. 선장과 갑판장, 선원까지 모두 3명이 이곳 어창 안으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순찰 중 비명을 들은 해경이 어선으로 달려가 작업자들을 구조했고 119 구급대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3명 중 2명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1명은 아직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어창에 직접 들어갔던 해경 구조대원 2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조 작업 중에 구토와 두통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진료를 받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장기간 어창 안에 방치된 수산물에서 가스가 발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꽃게랑 어획물, 부산물 좀 들어가 있어요. 그 어창에 있던 건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지난 12일 날이요. 한 8일 동안 한 일주일 넘게 쉬었죠. 전문가들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등 부패한 수산물이 배출하는 유해 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질식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제장 창고에서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해 가스 농도 측정기로 반드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만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가해자는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법정에 A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를 보려 기다리던 피해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해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약속을 안 지켰다며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9일 만인 지난달 10일 밤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발 가해자를 엄벌에 좀 처해주세요.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희 딸의 마지막 모습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고. 유족은 숨진 딸이 차디찬 영안실에 있는데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준공을 앞둔 아파트에서 한밤에 비상 계단을 깎아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법상 필요한 층 높이를 맞추지 못한 건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부실 공사를 감추려 한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준공을 열흘 앞둔 30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비상계단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부서졌습니다. 콘크리트가 통째로 뜯겨 나가면서 계단 바닥은 한눈에 보기에도 얇습니다. 공사 현장입니다. 다 만들었던 계단을 급하게 부수면서 이렇게 철근과 시멘트까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건축법상 비상계단 층 높이는 2.1m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단 일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공사가 급하게 깎아낸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한밤중에 작업한 건 부실 시공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벽이 휘거나 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아파트 곳곳에서 부실 시공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합니다. 보수가 되고 안전하다는 입증이 끝났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도면을 공개해서 도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 측은 부실 시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만큼 시공사가 임의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고 안전상 문제가 없어 담당 구청에 보고한 뒤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을 둔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기숙사 건물이 붕괴 조짐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 학내에서 큰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급히 안전진단을 한 뒤에
붕괴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 건물이라서 불안감이 더 커 보이는데요. 우선 SNS상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교수님과 함께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바닥이 올라와 있고요. 좀 부풀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 냉장고가 살짝 왼쪽으로 기운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자, 이건 천정 쪽의 모습인데 균열이 가 있는 모습이군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약간 벽이 울룩하게 좀 솟아있는 듯한, 부풀어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보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천정에서 계속 콘크리트 가루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 사진들 하나씩 살펴보면 모르겠지만 한 건물의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모습입니다. 교수님도 함께 사진을 보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일반인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이제 어떤 그 한 개의 어떤 건물, 특히 이제 그 기숙사인 그 우정원에서 이제 발생됐던 이런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엄밀하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여기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만 현재 유관 점검을 했었고, 실제 이제 기숙사 내부 쪽은 현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부는 확인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어떤 그 벽돌의 어떤 상태라든지 건물의 어떤 기울기라든지 어떤 변형은 특별하게 유관상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그 화단 쪽에 일부 현재 그 화단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돌 부분들,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어떤 집안 침하에 의해서 균열이 이렇게 이제 발생했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부위 쪽에서 약간 이제 틈이 좀 벌어져 있는 것들, 뭐 이런 어떤 현상이 있었지만 실제 이게 이제 건물 자체가 이게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자세히 들여다 보시지는 못했지만 외관상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집안 침하로 보이는 그 추정되는 현상들은 좀 발견을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런 현상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붕괴 징후가 아니냐며 우려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붕괴 징후로 볼 수 있습니까? 실제 이제 붕괴가 되려고 보면 어떤 건물의 어떤 구조체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그 벽돌 안쪽에 있는 이런 어떤 콘크리트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슬래브 쪽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균열이 좀 가져야 되는데 실제 그건 아직 확인을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보이는 부분은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피상적인 부분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주방에 있는 어떤 그 타일이 좀 들떴다든지 또는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뭐 그 상부 쪽에 어떤 마감재의 어떤 클랙이라든지 또는 어떤 몰딩 부분에 현재 약간의 어떤 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피상적이고 현재 마감재 부분에서 발생되는 사건이고요. 실제 이제 붕괴까지 가기에는 이 구조물 자체가 어떤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건물이 좀 기울었다든지 좀 전도가 됐다든지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현재 확인상에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현재 SNS상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마 제보했던 사항이 막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진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으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가루가 떨어졌던 상부 쪽 이쪽에 대해서는 한번 그 마감재를 뜯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대학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붕괴의 조짐은 없다는 입장인데 그 근거로 지난해 정기 안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서대문구청과 당일에 자체 합동 점검을 했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학생들은 유관 검사에 불과한 거라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검들이 왜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에 이제 4월 달에 분당 정자교에서도 아마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안전 점검을 했었는데 안전 점검 결과는 또 양호하다고 나왔었는데 이게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안전 점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예. 특히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정기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비를 쓰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육안에 의해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진찰을 하다 보면은 뭐 MRI라든지 CT를 찍으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의사가 그냥 육안으로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육안 점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학 측이 오늘 또 정밀 진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 했다라는 그 육안 점검과는 오늘 점검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마 대학 측에서 오늘부터 이제 안전 그 전문 기관을 통해서 이제 정밀안전 진단을 아마 수행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정밀안전 진단은 방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기계 기구를 좀 활용을 좀 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균열이 있다, 또는 변형이 있다, 또 기울은 뭐냐, 그럼 이것들을 실제 이제 기계 기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데이터 값을 현재 찾아내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서 실제 이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구조 해석까지 통해서 안전성을 검토하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지점은 어디입니까? 지금 뭐 정밀안전 진단이 됐든 또는 현재 뭐 서대문 구에서 자체 점검을 했지만 실제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마감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감재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구조체 부분을 확인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구조물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던 부위라든지 또는 현재 타일이 현재 들뜸 현상이 생겼던 뭐 하부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점검구 외에 실제 그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 마감재를 뜯고 거기에 대해서 구조체의 어떤 이상 유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학생들이 제보했던 현재 어떤 샤워장에 보면 어떤 그 균열이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몰딩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는 현재 호실까지 또는 상하층에 있는 호실까지도 동일하게 이걸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 위치에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런 정밀 점검을 통해서 붕괴의 위험성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건물 문제가 아니라 만약 집안 침하로 인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면 시공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는 아마 산이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산을 일부 좀 절토를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아마 성토를 했던 구간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갔을 때 아마 하단 부위, 보도 부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안 쳐져 있는 위치는 아마 기존 아마 좀 집안이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냥 보도 부위 쪽은 아마 이제 일부 성토를 했던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이 경계선 쪽에서 이렇게 틈이 좀 간다든지 예. 자체의 어떤 집안 침하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그 계측을 통해서 실제 어떤 침하라든지 또는 어떤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집안 침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하자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보강 공법을 써서 집안 침하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래도 아무래도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렇게 빠른 점검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축물 붕괴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건축물이 이제 붕괴될 때는 우리 사람으로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화날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가 나게 되면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건축물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건축물에서 이제 어떤 구조체의 균열 부분들. 이 균열 부분 자체는 실제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힘에 대해서 이 구조체가 현재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표면상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의 그런 행위들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건축물 자체가 기운다든지 또는 비틀림 현상에 의해서 이런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여닫지가 않는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일 자체 같은 경우 벽면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어떤 그 하중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구조체에 어떤 균열이 발생되고 이런 현상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SNS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이상 어떤 소음이라든지 진동들 실제 이제 건물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제 징후를 보여주는 개념이 소음이 좀 약간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진동이 좀 일어난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 사전 징후를 현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균열 여부라든지 또 비틀림 그리고 기울기 또 마지막으로 소음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면밀하게 평소에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번복하는 일이 생기니까 국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나 싶어서 못 믿어온 부분도 있고 요새 상인들은 작은 부품들은 뭐 동네에 있지도 않고 그런 거 가지고 뭐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불가능한 일을 얘기를 하니까 저희 같은 이런 조그만 가게도 그렇게 운영은 안 해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네, 정부가 최근 국가 인증 통합 마크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과했습니다.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번복하고 사과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뒤늦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내 기업 보호 및 안전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각자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철회와 여당 원내대표의 지적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사과로 일단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권주자 사이에서 뒤늦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글이었습니다. 안전과 기업 보호는 일부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SNS에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여당 중진의 처신에 아쉽다는 반응을 덧붙였습니다. 자, 앞서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한 여권 인사는 세 사람이었죠. 과도한 규제라고 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초과 삼간태율 무식한 정책이라고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당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는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 두 사람이죠. 이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철회를 결정한 대통령실에 얘기하면 될 텐데 배짱이 없느냐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SNS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유 전 의원이 복회했다면서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다시 핵심은 직구를 금지하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감정적인 언어로 논점을 이탈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 논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었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32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6%, 석유 제품 2%, 선박은 156% 수출이 늘었습니다. 수입은 331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9.8% 감소해 무역 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된 걸 두고 연일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의 상실감을 치유해야 한다며 당원 중심주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의도는 이재명 대표 연임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두고 연일 당원에 사과하던 정청래 최고위원, 이번엔 당원 중심 실현을 위한 전당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추미애 당선인 낙선으로 상실감과 배신감을 떠안았다며 최근 당 지지율이 출렁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인 정당으로 실제 환골탈퇴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처방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정 최고위원에게 발언 취소까지 요구하며 설전을 벌였던 우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권과 확실하게 맞서달라는 추당선인을 향했던 당원들의 기대를 잘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잘 품어 안고 열심히 개혁과 민생의 국회로 책임의장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굳이 동료 의원인 우 의원의 연일 날을 세우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 연임론을 의식한 행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당원 중심주의에 더욱 힘을 실어 당원 지지가 압도적인 이 대표의 연임을 강력 뒷받침하려는 노림수란 겁니다. 앞서 당원 행사에서 정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연임론을 띄운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뭐 연임을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국회의장 경선 결과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향한 비판을 다소 비켜갈 수 있다는 점도 연임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보는 이유입니다.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이 참 건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제가 볼 때는 연임에 탄탄대로가 깔렸다 그렇게 봅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오는 7월 정당대회 후보 등록 즈음 대표직 연임 요구에 답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뒤 지지율이 하락하고 권리당원 탈당이 잇따르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과 대책을 두고 3시간 가까이 국회에서 토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경선 결과가 대다수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와는 달랐다는 점이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을 거란 점에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은 확정된 것이라고 못 박으며 이번 주 대학별 모집 계획을 심의해 오는 30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협회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그대로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달 말 시한을 어긴다면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30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끄는 지역 인재 전형과 정시, 수시 비율 등이 포함된 최종 모집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각 대학에 의대 증원을 위한 신속한 학칙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에 이르지 않도록 학교가 나서 설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조만간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료계 역시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기세입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아직 남은 증원정지 가처분 재판의 결론을 이달 말까지 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29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요청이고요. 두 번째 요청은 전국의 32개 대학과 교육부에게 바로 그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2026년 5학년도 대입 정원 모집 공고를 중개달라 하는 것이고요. 의료계는 또 오는 22일 긴급 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부에 대응할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처음으로 부산대학교와 경산국립대학교가 오늘 오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부산대는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경산국립대에서도 학무회의가 열려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가톨릭 의대 교수들이 하루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하루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수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오는 31일 가톨릭 중앙의료원 전공의, 가톨릭 의대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모병원 강당에서 미래 의료 환경을 고민하는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제 발생한 헬기 사고로 라이시 대통령과 일행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유가족과 이란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지도자를 잃게 된 이란 국민이 단합해서 슬픔을 극복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교황은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보낸 영문 전보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 그리고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헬기 사고로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SNS에서는 사고를 둘러싸고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헬리콥터 한 대가 보입니다.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더니 이내 추락했는데요. 잠시 뒤 큰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와 화염이 솟구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장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하는 모습이라며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영상인데요. 가짜 뉴스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22년 조지아에서 추락한 구조 헬기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200만 회 넘게 조회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라이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화면이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6초 남짓의 짧은 이 영상, 사고 5분 전의 모습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자세히 보면 차체 구조가 헬리콥터가 아니라 승합차죠.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영상은 2021년 10월 라이시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이란의 다른 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촬영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에 타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게시글에는 짙은 안개 때문에 헬기가 추락하기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란 대통령의 복장과 헬기 내부 모습까지 모두 유사한 이 영상.
역시 지난 1월에 다른 지역의 댐을 방문하는 모습으로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이 밖에도 헬기의 잔해 사진이라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안전하게 착륙해서 살아있다는 루머까지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PC를 발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MS의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인 코파일럿을 탑재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했습니다. MS는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 대해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본 파일과 다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장에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사용자에게 실시간 가상 코치 역할을 하는 음성 비서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초당 40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 애플의 맥북 에어보다 AI 작업 처리 속도가 58%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가격은 $999부터 시작하며 다음 달 18일 본격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내년에 AI PC가 5천만 대 팔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림픽 무대에 무려 11번 연속으로 출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당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파리에 가게 돼서 어깨가 더 무겁다고 하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진천 선수촌에 다녀왔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손발을 맞춘 지 꼭 일주일째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담금질에 한창입니다. 몸 만들기, 체력 훈련은 기본. 스웨덴 출신 시그널 감독의 지휘 아래 아기자기하고 창의적인 패스를 가다듬습니다. 여자 핸드볼은 1984년 LA부터 지난 도쿄 대회까지 올림픽에 11번 연속 출전한 단골 손님입니다. 그동안 따낸 메달만 6개. 이번엔 유독 어깨가 무겁습니다. 40년 만에 본선 티켓을 놓친 축구는 물론 남녀 농구와 배구, 하키와 럭비까지 단체 구기 종목이 사실상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부담은 되지만 또 그만큼 또 핸드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선전 한 경기를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어깨는 무겁고 응원도 관심도 쏠리고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저희가 해낼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무대를 밟아본 선수가 고작 5명, 젊은 피로 세대 교체한 우생수는 매일매일 한 뼘씩 발전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덴마크와 노르웨이, 시그널 감독의 조국 스웨덴까지 조편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경기 총력전으로 8강에 오르는 게 1차 목표입니다. 협회는 첫 승에 1인당 300만 원, 두 번째 승리부턴 500만 원씩 포상금을 내걸었고 금메달을 따면 1억, 두둑한 당근을 약속했습니다. We are quicker and we are more tricky. You are very good at helping each other, fast and aggressive. 대표팀은 다음 달 1일까지 이곳 선수촌에서 꼭 20일 집중훈련을 마친 뒤 유럽 2차례 전지훈련을 통해 파리올림픽 반전 드라마를 준비합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최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 공수처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출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중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장관, 이처 보류 지시 외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경로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시나요? 갑자기... 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최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4일에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가 경로했다고 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사단장은 빼라는 입장을 전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 사령관은 VIP가 경로했다는 말도 사단장은 빼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박 전 단장의 주장과 김 사령관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오늘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불러 김 사령관과 대질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이어갑니다. 새 사령탑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달 열리는 월드컵 예선도 임시 감독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김도훈 전 울산 감독에게 2경기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새로운 감독 선임은 난항이고 A매치는 점점 다가오고 대한축구협회가 다시 고육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 6일과 11일에 열리는 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와 중국전 2경기를 임시 감독 체제로 진행하기로 하고 김도훈 전 울산 감독을 사령탑에 선임했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지도자로서 능력과 성과를 보여줬고 특히 싱가포르 리그에서의 우승 경험을 높이 샀다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5월 초로 못 박았던 새 감독 선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한축구협회가 임시 감독에게 맡긴 책임과 부담은 큽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정했고 지금은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팀이 사실상 월드컵 3차 예선을 확정했지만 진짜 중요한 최종 예선에서 톱스들을 받기 위해선 한 경기도 삐끗하면 안 되는 상황. 10년 전 19세 이하 대표팀 수석 코치 이후 대표팀 지도자 경력이 없고 4년 전에 K리그도 떠난 김도훈 임시감독이 시간도 없고 권한도 부족한 자리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업인 올림픽팀이 파리에 못 가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간 황선홍 체제에 이어 대한축구협회 무능력으로 출범한 김도훈 체제가 축구대표팀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려가 큽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은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확연히 다르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여름 더위가,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 전주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 차가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볕이 강해서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 29도로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웃돌면서 덥겠고 동해안 지역은 강릉 22도, 포항은 1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